저는 이제 한국은행에 있는 그 경제연구원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 연구원인데요. 거기에 있는 김현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용돈도 받으시고 저축도 하고 그러실 텐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뭐 그런 이제 개인 차원이나 그 가게 여러분들 가정의 어떤 저축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모여가지고 거시경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합친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저축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 저축 주체가 이제 가게만 있는 건 아니고요. 기업도 있고 이제 그 정부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주로 이제 민간 부문, 가게하고 기업 저축에 대해서 그것도 이제 총량 수준에서 한번 그 국제 비교도 해보고 우리나라 저축의 특징이 뭐고 그 민간 부문의 저축이 가지는 거시경제적 함의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차례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고요. 먼저 이제 가계저축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왜 이제 가계저축이 중요한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 저축률 추이가 이제 어땠는지를 이제 기업저축까지 아울러서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그 속에서 가계저축률이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계저축률 하락이 거시경제적으로 가질 그런 영향이나 함의가 뭘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계저축률이 일정하지 않고 크게 이제 변화를 보여왔는데 그 요인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요인별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신문지상에서 많이 이제 저축에 대해서 그리고 기업 저축에 대해서 이제 기사들을 접하신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일단 이제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가계저축률이 90년 초만 해도 한 20에서 25% 정도에서 추이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높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3%, 4% 이렇게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특히 그런 현상이 이제 두드러진 게 2000년대 중반 이후고요. 근데 이제 보통 가계 소득이 있고 그걸 이제 소비하고 나서 이제 남는 게 저축이잖아요. 그래서 저축률이 낮다. 그러면 이제 소비가 이제 굉장히 활발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우리 그 현재 그 거시경제의 특징 중 하나는 소비가 또 그렇게 활발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GDP 증가율보다도 소비 증가율이 항상 이제 하회하는 현상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고요. 소비가 굉장히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저축도 낮고 그런 게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그 거시경제적인 어떤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축을 생각할 때 가계저축률은 굉장히 낮아졌는데 우리나라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 저축률은 어떠냐? 거기는 이제 기업 저축도 들어가고 정부 저축도 들어갈 텐데요. 그런 걸 다 합해보면 OECD 컨트리 중에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니고 오히려 높은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게 최근에도 한 30% 정도 되거든요. 이따가 이제 제가 그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 그러면은 이렇게 총저축이 높다 그러면 경제전축으로 큰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결국은 뭐 누가 저축을 했던지 그 저축을 가지고 또 다른 경제주체가 투자를 하고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 않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30%가 낮은 것도 아니지만 또 하나는 이제 그 설사 저축이 낮더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그 폐쇄 경제가 아니고 그 글로벌 경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문호가 개방이 돼 있고 자본시장도 개방이 돼 있고 그래서 만약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저축이 부족하다 그러면 외국에서 자본을 끌어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본시장이 개방돼 있기 때문에 뭐 저축률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뭐 관심을 그렇게 크게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국내 저축이 중요할 수가 있고 국내 저축 중에서도 가계 저축이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차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잘 들리시죠? 안 들리시나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저축률은 이제 수준도 중요하지만 구성이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가계저축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계가 미래에 이제 소비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축을 하잖아요. 자기가 나이를 먹었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저축을 하는 것이고, 자녀를 막 결혼시키기 위해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여튼 뭔가 현재보다는 미래의 어떤 소비를 위해서 하는 것이 저축이기 때문에 현재 저축이 작다라는 것은 미래에 그만큼 소비 여력이 감소한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업들이 투자를 좀 꺼리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가계저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사실은 이제 투자가 많이 되고, 그래야 이제 그 투자라는 게 결국은 이제 신기술에 대한 투자 이런 걸 다 포함하기 때문에 그 경제가 계속 그 신기술을 이제 체화해 가면서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가 있는 건데, 기업들이 이제 그 미래에 누가 사줄 사람이 없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를 꺼리게 될 것이고, 그만큼 우리나라 전반적인 그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잠재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계저축이 이제 너무 감소하는 거는, 너무 낮은 수준에서 오래 유지되는 거는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인 거죠. 아울러서 기업저축률은 이제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뒤에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가계저축률은 이제 굉장히 또 가파른 속도로 이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옛날에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배웠던 그런 현상하고 좀 다른 뒤바뀐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계가 이제 흑자주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이빙을, 저축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금을 수요하는 기업이 투자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중간에 이제 금융중개기관이 있으면서 경제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선순환을 일으키면서 성장을 해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흑자주체였던 가계가 오히려 저축률이 굉장히 낮고, 아니면 부채를 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기업들이 굉장히 저축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이제 그 개개 기업으로 들어가 보면 물론 저축을 많이 하는 기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이 대다수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거나 전기 전체로 놓고 봤을 때 과거에는 자금을 빌리던 기업 부문이 이제는 자금이 많이 넘쳐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투자를 좀 안 하고 있는 거고, 가계는 과거에는 이제 주로 이제 그 저축을 많이 해가지고 기업 부문에 이제 빌려주던 주체인데, 이제는 오히려 이제 그런 역할이 굉장히 축소가 된, 어떻게 보면 과거랑 좀 다른 그런 모습인 것이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자금이 제대로 순환이 안 되고 있다,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경제 전체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긍정적인 그런 현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파트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가계 저축률의 추이를 한번 이제 좀 전반적으로 이제 다각도로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어떤지도 한번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계 저축률 변동이 거시경제적 영향이 어떤지를 한번 데이터를 가지고 간단하게 실증 분석을 했는데, 이제 그 결과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계저축률을 결정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각각이 합쳐져서 결국은 이제 가계저축률이 어떤 그 추이를 나타내는데 기여를 했을 텐데, 그 기여도가 어떤지를 한번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총 저축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왼쪽에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까만색 실선이 국내 총 저축률이고, 빨간색 점선이 국내 총 투자율입니다. 다 GDP 대비고요. 여기 국민 총 처분가능소득 대비고요. 보시면은 이제 우리나라 총 저축률이 이제 88년에 이제 정점을 찍죠. 40% 정도 됐는데, 그 이후로 이제 쭉 내려가고 있고, 2000년대 들어서는 뭐 많이 내려갔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30% 수준에서 이제 추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투자랑 이렇게 투자율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쪽에 우리가 이제 굉장히 빠르게 선진국을 캐치업하는 단계에서는 투자가 굉장히 왕성하게 일어나면서, 이때는 기업 부문이 확실하게 적자 주체였죠. 그래서 그 세이빙보다는 국내 전체 저축률보다는
투자율이 훨씬 이제 높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성장의 동력이 돼서 이제 굉장히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였던 시기고요. 그다음에 여기 90년대 전반에는 90년대 전반에도 이제 그 투자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좀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이제 과잉 투자 때문에 이제 그 외환 위기가 왔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쪽에서 이제 외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제 투자도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고 투자율 자체가 이제 국내 총 저축률보다 더 높아지면서 이렇게 왕성하게 투자가 일어났던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외환 위기 이후에 투자율이 뚝 떨어지죠. 뚝 떨어지고 다시 회복이 된 다음에 이렇게 스테이블하게 30%에서 이제 가는 거고 저축률도 떨어졌지만 그것보다 좀 높은 수준에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재원 자립도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건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총 저축률에서 왼쪽 편에서 보였던 두 비율의 다시 비율이죠.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은 이제 투자가 왕성하게 일어났으니까 투자재원 자립도가 이제 100%보다 이제 낮았던 국면이고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는 이제 100%를 상회하면서 투자보다는 이제 저축이 더 이제 총 저축률 관점에서는 더 높았던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투자보다는 저축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뭔가 좀 괜찮아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근데 구성을 이제 보면은 조금 굉장히 좀 겉으로 보면은 스테이블한데 총 저축률이 구성면에서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서 이제 non financial corporation이라는 건 이제 기업 부문에 이제 금융 기업이 있고 이제 비금융 기업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비금융 부문 주로 이제 우리들은 뭐 제조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만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계 부문의 저축률은 굉장히 이제 가파르게 이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기업의 어떤 저축은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저축도 만만하게 상승하다가 조금 최근에 와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오른쪽은 이제 가계 저축률을 다시 한번 이제 확대해서 이제 두 개가 조금 이제 개념은 다르긴 한데요. 첫 번째 거는 이제 국민 총 처분 가능 소득 대비해서 이제 세 부분의 저축률을 본 것이고, 오른쪽은 이제 가장 엄밀한 의미에서 가계 저축률이라고 할 수 있고, 한국은행에서 얘기하는 이제 가계 저축률의 정의에 가장 이제 부합하는 게 이제 이쪽 오른쪽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면 하여튼 뭐 비슷한 패턴이에요. 비슷한 패턴인데 하여튼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외환위기 이후 기간이죠. 이때 가계저축은 이제 비중이 한 14%포인트로 떨어진 반면에 기업저축은 이제 9%포인트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그림도 이제 굉장히 재밌는데요. 이건 이제 방금 전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히스토리컬하게 과거 이제 타임 시리즈를 가지고 보여준 거고, 이거는 이제 크로스 섹션으로 타임 시리즈이기도 하지만 이제 크로스 섹션으로 이제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먼저 이제 가계저축률을 보면 기간도 이렇게 90년대, 2000년대, 가장 최근 이렇게 보이면 가계저축률은 90년대만 해도 저희가 굉장히 높았고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른쪽으로 계속 밀려나고 있죠. 가계저축률이 다른 OECD 컨트리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수평 바를 보시면 이건 이제 평균이거든요. 에버리지. 가계저축률이 다른 나라도 좀 떨어지는 추세긴 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위치를 보면, 우리나라 위치가 이렇게 움직이는 속도를 보면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빠르게 가계저축률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 거고요. 반면에 기업저축률, 수평 바를 보시면은 에버리지가 계속 높아지고 있죠. 다른 나라도 기업저축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근데 그 속도를 보면은 조금 평균보다 낮은 데 있다가 왼쪽으로 가고 더 왼쪽으로 오고 그런 식으로 더 빠르게 기업저축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훨씬 더 그 변화가 드라마틱하다는 겁니다. 이제 의문이 이제 왜 이렇게 드라마틱한가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이제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요.
이제 그 좀 더 분석적으로 보기 전에, 특히 이제 그 저축은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득이 있으면은 소득에서 쓰고 남은 부분이 저축이기 때문에 사실 저축의 근원은 인컴이죠, 인컴. 사실은 이게 그래서 저축의 어떤 변동을 초래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소득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소득을 본 겁니다. 그래서 저축이 가계 기업이 있듯이 소득도 이제 가계 기업이 있고 정부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봤더니 이러한 그 저축률, 기업 저축률이 빠르게 상승하고 가계 저축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그런 이면에는 소득에서의 구성 변화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그래프는 이제 순처분 가능 소득, 순처분 가능 소득을 가계하고 기업, 아까 얘기했듯이 비금융 기업으로 나눠서 그 추이가 어떤지를 한번 살펴본 거거든요. 보면은 이제 95년 이전에는 이게 지금 제가 흐릿해서 잘 안 보이긴 한데 한 95년 정도 될 텐데요. 그 이전에는 세계의 그 추이가 이게 지금 수준인데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경제 전체의 어떤 소득, 기업의 소득, 가계의 소득 이게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90년대 중반 외환위기 이후 가계는 이제 전체 소득하고 비슷하게 가는데 이제 조금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밑으로. 기업 소득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제 처분 가능 소득 구성에서 비중을 보더라도 이건 이제 레벨을 본 거고 수준을 본 거고 이거는 이제 그 국민 처분 가능 소득에서의 구성을 보더라도 이렇게 좀 가위 모양의 그런 어떤 그 가계 부문하고 기업 부문의 소득 자체가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게 구성이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앞에서 봤던 어떤 저축 경제 전체의 저축에서 차지하는 기업 저축하고 가계 저축의 어떤 구성비하고도 굉장히 매치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소득을 이제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본 건데요. 뒤에서 제가 이제 그 기업 저축 얘기할 때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업이 어떤 이렇게 생산을 하고, 그것을 시장에 판매를 하고, 그래서 이윤을 얻어서 일부는 이제 세금 내고, 배당도 주고, 그리고 이제 근로한 사람들한테 임금 보수도 주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 남은 부분이 기업의 저축일 텐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근로자들한테 주는 몫이 적어지면, 그게 이제 노동소득 분배율이거든요. 그게 적어지면 기업이 가지게 되는 그 소득이 높아지고, 이제 그게 저축으로 이제 남을 확률이 높은 거죠. 물론 이제 뒤에서 보시겠지만 다른 많은 요인이 있고, 특히 이제 그 노동소득 분배율이 왜 낮게 되느냐. 그것도 기업들이 그러고 싶어 그런 것보다는 기술적인 요인이 있어요. 그 이면에는 다시 테크놀로지, 기술 혁신이나 기술 진보라는 그런 요인이 또 밑으로 이면으로 내려가면 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제가 다시 이제 기업 저축 얘기할 때 말씀드릴 텐데, 그에 앞서서 이제 하여튼 가계 저축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동소득 분배를 한번 보면은 여기 이제 실선으로 된 진한 블루 라인은 이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노동소득 분배율입니다. 그 정의는 요소비용 국민소득분의 피용자 보수죠. 이제 국민계정 이제 통계에 좀 익숙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요소비용 국민소득이라는 거는 GDP가 있고요. 생산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소득이 오고, 소득이 이제 창출이 되고, 근데 GDP는 이제 국내에서 생산된 걸 얘기하고, 소득은 바깥에서 이제 외국에서 벌어온 것까지 이제 다 합하고,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벌어서 나간 거 빼고, 그런 게 이제 국민소득이잖아요. 근데 국민소득인데, 거기서 세금, 정부가 가져가는 부분을 뺀 거, 그야말로 이제 노동을 제공하고, 자본을 빌려주고, 토지를 임대해주고, 그런 이제 생산 요소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소득을 다 합친 게 이제 요소비용 국민소득이거든요.
거기서 차지하는 피용자 보수를 보면 사실은 약간 증가해서 정체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떨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다른 OECD 국가랑 좀 다른 또 하나의 특징이, 거시경제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건 이제 노동시장 측면에서인데요. 피용자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근로자가 있고, 자영업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선진국은. 근데 우리나라는 소위 이제 그 상장되는 이제 법인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 외에도 자영업이라고 하는 셀프 인플로이라는 지위를 가진 그런 종사상 지위를 가진 분들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약 20%, 2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선진국은 10% 미만이고요. 일본도 10% 미만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굉장히 특이한 노동시장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에 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자영업, 그러니까 이제 피용자 보수는 그야말로 이제 어떤 기업에 고용된 사람들이 받는 소득인 거고요. 그거는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정체돼서 이렇게 뭐 크게 하락하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볼 때 이제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자영업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소득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 광의 인플로이 E라고 봐가지고 그 요소비용 국민 소득 대비 이렇게 비율을 구해보면 2000년대죠. 가파르게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뭔가 자영업 섹터에서 좀 소득이 안 좋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은 제가 오히려 좀 잘 안 보이는데 잠깐만요. 파란색 막대가 그 셀프 인플로이드 파란색 막대가 빨간색이 그 셀프 인플로이드고요. 그다음에 파란색 막대가 그 기업 이윤이 되겠고요. 왼쪽이 그 녹색 막대가 인플로이에 대한 이제 컴펜세이션이니까 그 피용자 보수가 되겠네요. 보시면은 이게 지금 기간이 80년대하고 이제 기간을 이제 구분을 해놨는데 그다음에 90년대는 이제 외환위기 이전, 그다음에 그 외환위기 이후에 2000년대 중반, 그 후 이렇게 이제 기간을 나눠서 보면은 물론 이제 피용자 보수의 어떤 증가율도 좀 떨어지고는 있죠. 근데 이제 그리고 기업 이익, 기업의 이윤이라고 그러죠. 기업 이윤 부분도 좀 떨어지고는 있는데 다른 그런 그 소득에 비해서는 좀 덜 떨어지고 있고. 근데 오렌지색 막대 이게 이제 셀프 인플로이드인데 이때는 이제 뭐 거의 뭐 기업 이윤보다 높기도 하고 피용자 보수 증가라고 비슷하기도 했었는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 확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가 아무래도 뭐 이게 정확한 분석은 아니지만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 외환위기 이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 자영업을 많이 했잖아요. 굉장히 이제 그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도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수익 환경이 굉장히 나빠지면서 자영업 쪽에서 수익이 굉장히 낮아진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분들이 결국 이제 가계 소득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가계 소득 비중이 이제 낮아지는 그런 요인의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소득에서의 어떤 그런 그 움직임들이 결국 이제 저축률에 이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계저축률, 그러니까 앞에서도 잠깐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게 거시경제적으로 어떤 함의를 갖고 있을지 제가 잠시 얘기했지만 미래 소비 여력을 이제 축소시키면서 그 전망을 투자 수익률에 대한 전망을 이제 악화시키고 기업들은 투자를 할 때 좀 멀리 내다보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워낙 이제 그 뭐 기계나 설비나 이런데 한번 투자를 하면은 되돌릴 수 없고 그리고 그 내구 연한이라 그러나요? 그런 게 길고 뭐 5년, 10년 이렇게 되니까 그 안에
자기가 투자한 그 기계나 어떤 뭐 소프트웨어나 이런 투자한 것들에서 충분한 이윤이 이제 돌아올 것으로 기대를 할 때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게 안 되면은 금융자산으로 이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미래에 마켓이 그렇게 크지 않다, 소비가 왕성할 것 같지 않다, 그러면 투자를 아무래도 꺼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투자가 감소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성장 잠재력이 훼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건 이제 그냥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럼 과연 그러냐? 데이터가 그걸 말해주냐? 우리가 이 스토리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걸 이제 간단하게 가계저축하고 민간 소비가 이제 그 인과관계 분석을 한번 이제 해본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OECD 25개국 패널 자료를 가지고 해보고, 우리나라 그 약 한 25년간의 시계열 자료를 가지고 해보고, 그랬더니 결국은 저축이 소비를 그 인과하더라라는 겁니다. 일기 전에 어떤 저축이 소비를 이제 저축이 많이 되면은, 그러니까 단기에는 소비랑 저축이 뭐 소비가 많이 되면 저축이 적게 되겠지만, 오버타임,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을 이제 놓고서 보면은, 요번에 저축이 많이 되면은 미래에 소비가 늘어날 수도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다 그러면 저축이 적게 되면은 미래 소비가 적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기업들이 좀 투자를 덜할 요인이 생길 수도 있겠더라,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방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기 현재 저축률은 미래 소비 증가율 예측에 있어서 그 유용한 변수인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좀 이제 장기 시계열 자료를 가지고, 물론 이 국가 패널 자료인데요. 좀 더 많은 110개 국가를 가지고 한 50년의 자료를 가지고서 가계저축률이 1인당 소득하고, 이거는 이제 생산성이거든요. 총 요소 생산성이라고 하는 건데, 총 요소 생산성의 증가율에 미친 영향을 한번 본 겁니다. 그랬더니 과거 10년간 가계저축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다음 향후 10년간 연평균 1인당 소득 증가율도 높아지고, 특히나 생산성이 굉장히 유의하게 높아지더라 라는 결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가계저축률이 장기 성장 잠재력 확충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임플리케이션을, 함의를 저희가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뭐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문제점이고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면 특징인데, 이제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가계소비 비중이 다른 OECD 컨트리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이제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그 데이터를 보면은 가계가 가처분 소득의 95% 이상을 이미 소비에 이제 쓰고 저축 여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계저축률이 계속 이제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은 지금 내수 확충, 수출과 내수의 균형 발전,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경제의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에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 그런 얘기들 이제 정부도 최근에 이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하면서 얘기를 했고, 아마 이제 거의 한 10년, 20년 전부터 계속 수출 내수 간 균형 발전 얘기를 많이 해왔었는데,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 수출 의존도가 너무 높고 대외 의존도가 높으면은 바깥에서 어떤 충격이 왔을 때 우리 경제가 굉장히 취약해지니까, 이제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외수 균형 발전을 굉장히 얘기를 했었는데, 그 내수의 가장 큰 축이 하나가 소비고 또 하나가 투자인데, 소비가 이렇게 낮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게 굉장히 좀 달성하기 어려운 그런 고일 수도 있기 때문에 소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상황은 저축률이 또 굉장히 낮기 때문에 소비가 더 증가할 만한 여력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도 가계저축률이 좀 높아질 필요가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가계저축률이 낮으면은 그게 또 투자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내수 부양을 잘 하려면, 내외수 간의 수출과 내수 간의 또 균형 발전을 하려면 가계저축률이 그만큼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총저축률은 높지만, 다시 한번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총저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계저축률이 지나치게 낮은 현상은 좀 시정이 필요하고 우리가 다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가계저축률이 중요하고 앞으로 이제 성장 잠재력 확충에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까지 이제 간단한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보여드렸는데 그럼 왜 이렇게 가계저축률이 낮아지게 되었느냐? 일부 앞에서 이제 소득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소득이 하나의 요인일 수 있죠. 그럼 소득이 전부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경제 현상을 그 초래하는 그 요인들은 굉장히 무수히 많고 물론 이제 주요한 요인 몇 개 요인들로 이제 압축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의 요인이 모든 걸 다 설명하는 건 아니거든요. 항상 그 여러분들이 현상을 보실 때는 그런 좀 균형된 감각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저축률이 낮으니까 이 소득이 낮고 뭐 그게 이야기의 땡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겠지만 또 하나 봐야 될 게 인구 고령화 같은 인구 구조, 더 펀더멘탈한 그런 이제 요인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요인들을 한번 저희가 넣어가지고 또 리그레션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저축하면은 일단 저축하는 유인이 이제 뭔가 수익을 얻어야 되는 거니까 내지는 뭐 기회비용이라고 할 수도 있고 금리 요인이 있죠. 금리가 또 이제 저축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부채예요. 부채. 그러니까 이제 가게들이 왜 저축을 하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자기가 미래에 어떤 갑자기 급한 이제 돈이 쓸 일이 생겼어요. 예를 들면 누가 아프다든지 또 교육을 시켜야 된다든지 결혼을 시켜야 된다든지 그랬는데 만약에 당장 융통할 만한 그런 그 뭐죠? 빌려줄 만한 그런 데가 없으면 저축을 해야죠. 과거에 우리가 가난할 때 그리고 금융시장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 그럴 때는 그렇게 했었어요. 주로 이제 가게가 자기 안에서 저축을 해가지고 미래 소비에 대해서 대비를 했었어야 됐죠. 지금 중국이 그런 형태거든요. 중국이 지금 저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게 이제 그 금융시장에 이제 금융산업이 발달이 잘 안 돼 있으니까 가계 수준에서 저축들을 엄청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요인들 때문에 반면에 이제 금융산업이 발달하고 금융시장이 발달하면은 우리가 대출할 수 있죠. 자기 신용만 뭐 확실하고 미래에 이제 소득 흐름만 이제 자기가 증명할 수 있으면 대출을 해주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뭐 기를 쓰고 저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라는 것도 반드시 나쁜 건 아니고 어떻게 뭐 윤활유 같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급할 때 당겨 쓰고 미래 소득으로 나중에 갚고 이제 그게 이제 원활하게만 돌아갈 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오히려 이제 경제 전체의 어떤 사이즈를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유용한 이제 수단인데 그래서 이 변수도 사실은 그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산업의 발달을 이제 대리하는 변수인데 그러면 그럴수록 저축이 낮아지겠죠. 저축의 필요성이 낮아지니까. 그다음에 노년 인구, 부양 비율 이게 이제 고령화의 정도를 이제 그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변수인데요. 노년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그 가계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처럼 아직 소득이 적을 때는 또 대출을 해요. 학자금 같은 거 대출해서 자기가 이제 취직을 해서 소득이 점점 이제 그 커리어가 쌓이면서 높아지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갚아 나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왕성하게 활동을 하면서 저축을 많이 하다가 은퇴가 하면은 이제 그 저축된 거를 이제 쫙 쓰면서 이제 생애를 이제 마감하게 되는 이제 그런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게 되는데 노년 인구라는 거는 그래서 그만큼 세이빙을 덜하는 그런 계층이겠죠. 그래서 노년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경제 전체의 총 저축률, 가계 저축률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것이고 실질 주택 가격은 어떨까요? 주택 가격은 주택을 사기 위해서 만약 주택 가격이 높으면 더 많이 세이빙을 해야죠. 그러니까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영향을 미칠 거고요. 물론 이제 앞에서 이제 한번 보여드렸다시피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 소비는 뭐 사치제 같은 거야 뭐 끝도 없겠지만 우리가 필수제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뭐 그런 문화생활 이런 것만 생각한다 그러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컴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이빙 하는 거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것도 플러스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가계 저축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경제 변수들이죠. 그래서 리그레션 해보면은 이렇게 결과거든요. 금리 높으면 높을수록 세이빙 많이 하겠죠. 그 다음에 대시, 그러니까 금융산업이 발달하고 가계신용이 보다 이제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세이빙은 덜하는 것이고, 그 노년인구,
인구 고령화가 되면 될수록 세이빙이 가계저축률이 낮아질 것이고 하우스 프라이스가 높아지면은 뭐 이게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소득 증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저축을 많이 할 것이고 그렇게 되겠네요. 이거는 그러네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세이빙 여력을 나타내는 거겠네요. 아까 제가 이제 얘기한 그런 것도 가용하겠지만 이 결과를 보니까 마이너스로 나왔다는 거는 그 하우스 프라이스가 주택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가계의 어떤 그 세이빙 여력을 줄이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해보면 굉장히 유의하게 각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제 나오는 거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실제 actual이라는 게 실제 가계저축률이고 방금 그 추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한 게 여기 오렌지색인데 굉장히 잘 따라가고 있죠. 각 변수들이 잘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인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이게 실질금리 떨어지니까 저축률이 떨어지는 거고요. 노년인구 고령화 비율이 이제 높아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잠깐만. 이거는 좀 이상한데요. 좀 뭔가 이거 좀 그림이 잘못 들어가 있네요. 똑같은 그림이 들어가 있네요. 그죠? 오류가 있네요, 여기는. 고령화 비율은 이제 반대로 나타나야죠. 그 다음에 제가 눈이 나빠서 잘 보이지가 않아서 오른쪽에 이제 그 가계부채 변동 비율인데 가계부채 변동 비율을 보면은 이쪽에 이제 가계 신용이 이제 그 굉장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이제 크게 늘어난 게 2000년대니까 이제 가계가 이전에는 별로 이제 은행에서 가계대출 별로 안 해줬어요.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가지고 외환위기 이후에 기업대출이 이제 잘 안 일어나니까 이제 금융기관들이 가계대출을 막 적극적으로 취급하기 시작하면서 가계의 어떤 그 가계 신용에 대한 그 접근도가 굉장히 높아졌죠. 그게 이제 여기 이제 오렌지 색깔로 굉장히 높게 가계부채 변동비율이 높아지면서 저축률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실질주택가격 상승률. 그래서 주택가격 상승률이 2000년대 굉장히 높았지 않았습니까? 90년대는 굉장히 안정적이었고요. 가계주택이 높아지니까 또 가계들의 어떤 세이빙 여력이 또 떨어지는 거고요. 여기도 이제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 굉장히 이제 낮아지니까 과거에 비해서 낮아졌죠. 낮아지니까 또 세이빙이 떨어지는 거고. 오른쪽은 이제 소비 증가율이고. 요 그림이 좀 이제 요거랑 똑같은 그림이 들어가서 잘못됐네요. 고령화 비율은 이제 또 시그니피컨트하게 유의하게 가계저축률에 이제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그림이 나타난 거고 이제 이걸 가지고 뭐 이제 기여도를 이제 이렇게 해보면 이제 분해가 가능한 거고요. 매년도에 이제 어떤 요인들이 얼마나 이제 영향을 미쳤는지를 가계저축률이 이제 전년에 비해서 얼마 늘었는데 그것을 각 요인들이 얼마나 설명하는지를 이제 좀 브레이크다운 이제 분해해서 보여준 거고 그걸 서머라이즈 했을 때 좀 특징적인 현상은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인구 요인은 고령화는 저축률에 이제 지속적으로 음의 기여도를 이제 나타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고령화 비율이 회색인데 특히 이제 보면은 아래쪽에 이제 많이 가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외환위기 및 그 신용카드 사태 시 저축률이 이제 한때 잠깐 높아졌는데, 그거는 이제 가계부채 증가율이 이제 증가폭이 감소한 거, 그다음에 주택 가격이 이제 위기 때문에 상승률이 크게 하락한 거, 그것 때문에 이제 높아졌다라는 거고, 2009년에는 이제 잠시 이제 그 전년에 비해 높아졌는데, 이때는 이제 이런 요인들 때문에 기인하는 거고, 그다음에 기간별로 볼 때 90년대에 비해서 2000년대 들어서 실질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 둔화되고 실질 금리가 낮아지고 가계부채 증가폭이 커지고 실질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아진 것 등이
가계저축률 하락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보일 때는 그 소득이 감소한 것이 이제 모든 요인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 외에도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그런 변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이제 다른 분들 할 때 가계저축률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도 좀 균형되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기업저축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이제 내용은 이제 왜 기업저축을 우리가 봐야 되는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기업저축률의 좀 순서는 좀 다른데요. 기업저축률의 증가 원인이 뭔지를 그 경제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잠깐 소개를 하고, 다음에 실제로 기업저축률이 어떻게 추이하고 있고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어떤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기업저축률의 결정 요인이 또 뭔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근데 또 앞에서도 제가 이제 그 OECD 컨트리랑 비교할 때 보여드렸지만, 기업저축률이 높아지는 게 이제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현상은 아니고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특히 이제 뭐 중국도 최근에 가계저축률도 높고 뭐 기업저축률도 높은데, 일부 신흥국 시장국에서도 이제 이러한 기업저축률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대 들어 여기 보시면은 기업저축이 이제 투자 지출을 초과하거나, 또 기업이 보유한 금융자산이 금융부채를 초과하거나, 뭔가 이제 기업이 과거에는 넷 바로어였는데 순차입자였는데 이제는 넷 렌더, 순 이제 대부자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제 기업저축, 앞에서 이제 가계저축이 이제 너무 낮은 거는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경제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기업저축이 높아지는 거는 뭐 반드시 나쁘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부정적인 측면은 그게 이제 투자가 잘 안 일어난다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이면에는 또 가계소득이 좀 너무 증가율이 낮아진다는 걸 반영하는 거니까 기업저축이 빠르게 증가한다는 거는 이제 안 좋은 측면일 수도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결국은 이노베이션을 하고 성장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주된 주체가 기업이거든요. 기업이 뭔가 투자 여력을 가지고 있는 게 좋죠. 그게 이제 외부에서 조달을 하든지 내부 자금을 쓰든지, 하여튼 뭔가 기업이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는 게 안 가지는 것보다는 우리 경제로서는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바깥에서 볼 때는 지나칠 만큼 저축을 많이 하느냐. 저축 자체는 좋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외부에서 샥이 많이 오고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외부 자금 조달 제약을 안 받으면서 투자를 계속하거나 영업 활동을 망하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러면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원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업저축을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근데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제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왜 이렇게 기업들이 저축을 많이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그 원인은 조금 알 필요는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국제 비교를 통해서 이제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총량면에서 기업저축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한 그룹에서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지, 어떤 산업에서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뭐 규모별로 뭐 대기업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더 브레이크다운 해가지고 좀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고 어떤 한 특정 그룹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러면 또 그게 또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우리가 그 원인을 파헤쳐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될 것이고, 이게 경제 전체적인 현상이라 그러면 또 그 자체가 또 우리의 또 그 고민거리인 것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과연 어떤 건지 한번 좀 살펴봤고요. 이건 이제 미시 자료를 통해서 볼 수밖에 없는 현상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결정 요인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기업저축에 대해서 이제 그 뭐 여기서
다 경제학을 하시니까 대부분 경제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경제학 공부하고 계시고 할 테니까 그 기존 이제 경제학 문헌들을 보시면 기업저축이지만 그 정의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그걸 플로우라고 그러죠. 이렇게 어떤 사람은 플로우이기도 하고 실물이기도 하고 금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플로우로 보냐 스탁으로 보냐 실물로 보냐 금융으로 보냐 제가 아까 이제 데피니션은 다른데 어떻게 보던 간에 그 공통된 현상은 기업의 저축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요약을 해보면 크게 실물 측면에서는 그 총 저축에서 인컴 빼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총 고정자본 투자를 뺀 게 하나의 개념이 될 수 있겠고 이걸 이제 그 영어 문헌에서는 이제 net lending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는 이제 금융 측면에서 기업이 갖고 있는 금융자산하고 금융부채를 비교를 해가지고 자산이 더 많으면 그래서 net financial asset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또 기업 저축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업 저축의 어떤 뭐 결정 요인이라든지 기업 저축률의 어떤 변동을 초래하는 요인이 뭔지를 보려면은 도대체 기업 저축이 비율이 어떻게 이렇게 정의가 될지를 한번 좀 뜯어볼 필요가 있겠죠. 요까지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요 식이 사실은 이제 항등식이에요, 항등식. 항상 이제 성립해야 되는 항등식인데, Y는 이제 GDP고, GDP 대비 여기 하점차 C는 이제 코퍼릿, 기업이라는 걸 나타낼 뿐이에요. 그런 게 없는 건 경제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경제 전체 GDP 대비 기업의 저축률. 요것은 브레이크다운 해보면은 QC는 이제 이렇게 없어지니까요.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고 보면은 QC가 여기서 이제 기업의 부가가치예요, 부가가치. 기업이 생산하는 부가가치. 거기 다 이제 기업이 생산하는 거, 뭐 가게 기업 다 합쳐가지고 이제 GDP가 되는 거죠. 경제 GDP에서 차지하는 기업의 부가가치. 그리고 기업 부가가치 중에서 이윤 중에서 배당하고 남은 거. 그게 이제 기업 저축인 거죠. 근데 요 중간에 부가가치분의 파이, 이윤율에 해당하는 거. 요걸 다시 브레이크다운 해보면 기업이 부가가치를 생산해서 SL, 노동 근로자들한테 주고 SK, 땅을 임대했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렌트를 주고 국가에 세금을 내고 그런 여러 가지 기타 비용들을 다 제하고 남은 게 이제 파이죠. 파이고 그 중에서 배당하고 남은 거. 그게 이제 기업의 저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기업 저축률의 변동을 보려면 이들 변수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걸 보면은 이걸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식부터 다시 기업을 상기해 드리면 기업의 저축률은 결국 이제 이 끝에 식을 보면은 기업의 부가가치, 기업이 생산한 부가가치에서 SL, 근로자들, 그리고 기타 다른 생산 요소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정부한테 줄 거 다 주고 나서 기업이 가져가는 부분, 그리고 그거를 결국은 배당을 할 거냐, 아니면 기업이 갖고 있을 거냐를 나타내는 게 이제 마지막 텀이거든요. 이게 이제 기업의 어떤 배당하고 남은 그 부분이 결국 이제 기업 저축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기업의 부가가치 비율을 결정하는 요인이 있는지, 기업의 이윤율, 배당률, 노동소득 분배율, 그다음에 SK는 세금이라고 그랬으니까 조세율, 이자 지급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이자 비용 이런 것들이 변하면은 기업의 저축률이 변하겠죠. 그래서 방금 이제 얘기한 대로 이러한 요인들이 그 기업 저축률을 이제 결정하게 되는 거고. 근데 이 요인들이 또 왜 변할 거냐. 이제 한 단계 더 이제 들어가 보면, 예를 들면 이제 노동소득 분배율. 노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노조가 아닌데, 노조가 점점 없는데,
뭐 그래서 노동소득 분배율이 떨어지는 거냐. 뭐 그렇게 보는 수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 큰 요인이 기술 발전이에요. 기술 발전. 소위 이제 정보통신 기술, ICT 기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IT 기술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기술이 굉장히 급박하게 변하는 거는 우리들은 잘 알고 있죠. 한국 사람들은 뭐 이렇게 그 휴대폰이나 뭐 하여튼 모든 그 전자기기 어떤 그런 그러니까 프론티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기술 그 발달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걸 특히 젊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실감할 거예요. 1년이 멀다 하고 신제품이 나오고 조금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ICT 기술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본주의 상대 가격이 빠르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상대 가격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기업들이 만약에 투자해야 될 금액 자체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과거에는 한 1,000억 정도 투자하려고 자금을 모아놨는데 자본주의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800억만 투자하면 된다. 그러면 기업들이 같은 퀀티티를 양을 투자를 하더라도 자본주의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투자의 양이 이제 줄어들 수가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자본주의 상대 가격이 하락하면은 기업들이 자본을 더 쓰려고 그래요. 사람을 덜 고용하려고 그래요. 다 기계로 바꾸려고 그러고 그게 코스트가 훨씬 낮으니까.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기업의 어떤 생산 함수를 생각해 볼 때 노동이 대체가 되는 거예요. 노동이 대체되면서 그러면 노동소득 분배율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기업이 뭐 일부러 임금을 덜 주려고 그래서 뭐 그런 요인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외에도 이렇게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기업들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큰 흐름이 기술 진보라는 거고 그것 때문에 노동소득 분배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서 제가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노동소득 분배율이 다 떨어지는 경향을 보여요. 왜? 기술 진보는 모든 나라에 다 적용이 되는 거니까. 한 나라가 기술 진보를 받아들이면 다른 나라도 빨리 따라가야만 경쟁력을 유지하죠. 그러니까 글로벌 현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기업 저축률도 영향을 받는 거죠. 이거는 방금 얘기 드렸고요. 자본주의 가격 자체가 하락하니까 투자해야 될 금액 자체가 떨어지니까 그 기업의 이제 순저축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뭐 영업 환경이 이제 불확실하니까 기업들이 뭔가 이제 그 저축을 많이 해서 현금 유보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미래를 대비해서. 경영 환경이 굉장히 불확실해지고 또 이제 기술 진보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니까 어떤 기술에 투자를 해야 될지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금 수요가 언제 어떤 규모로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이노베이션이 많은 기업일수록 기업 저축을 많이 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도 배당률을 낮추고 투자를 좀 덜하게 하면서 기업 저축을 늘리는 거죠. 물론 이제 코스트가 낮아지면 그리고 기업이 부채를 좀 덜 가지려고 하고 그에 따라서 이자 지급이 감소하면 아까 앞에 시계에서 보여드렸다시피 SK를 통해서 기업 저축을 증가시키게 되는 거죠. 특히 기업이 딜레버리징, 기업이 부채를 많이 가질수록 좋은지 이노베이션이 많은 기업일수록 부채를 덜 가지려고 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왜냐면은 일단 이제 그 부채 계약을 하면은 예를 들어 뭐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그거는 기업의 수익이 어떻게 되든 영업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대수를 꼬박꼬박 이제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자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예를 들어 내년에 올해 빌려가지고 대수를 내고 있는 그 부채를 갚아 나가고 있는데 그 자체도 굉장한 그 어떻게 보면은 기업으로서는 현금이 이제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될 그런 기회든지 하여튼 뭐 경쟁자로부터의 압력이든지 그래서 해야 된다. 그런데 하여튼 부채를 빌렸으면 계속 이렇게 부채를 갚아 나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기업으로서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이제 있을 수도 있고 특히 이제 혁신 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기업일수록 부채를 이제 덜 가지려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이제 하나의 이제 가설이니까. 근데 하여튼 그런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외에도 뭐
해외 직접 투자를 이제 증가시킨다든지, 기술 진보에 따라서 투자 규모가 이제 증가한다든지, 특히 이제 무형자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최근에는 이제 뭐 피지컬한 그런 그 유형 자산보다는 그 무형의 어떤 그런 기업들이 갖고 있는 게 많잖아요. 뭐라 그러죠? 특허랄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걸 담보로 돈을 빌리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외부에서 자금 조달하는 게 어려워지니까. 근데 이제 투자는 해야 되겠고, 그럴 때 내부 유보를 많이 해가지고 기업 저축을 늘려서 이제 그런 이제 투자를 하려고 그런다. 이제 그런 이제 또 가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무형 자산이 이제 크면 클수록 또 이제 내부 자금을 많이 이제 가지려고 하는 그런 유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기업 저축을 결정한 요인들은 굉장히 이제 많은 거예요. 이제 좀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저축이 국내 총 저축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을 이제 볼 텐데요. 이 이제 오렌지색 그 이제 라인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총 저축에서 차지하는 기업 저축이 굉장히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죠. 반면에 국내 총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기업 부가가치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유보를 어떻게 보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 저축 비중이 이제 굉장히 이제 크게 늘어난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이러한 현상은 주요국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주요국도 보면은 기업 부가가치가 국내 총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변동 없거나 약간 이제 하락하는데 반면에 기업 저축은 크게 늘어나고 있죠. 특히 여기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크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앞에 제가 이제 그 기업 저축을 정의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가 이제 그 플로우, 실물 측면에서 보는 거고 또 하나가 스톡, 금융 측면에서 보는 게 있다고 그랬는데 먼저 넷 랜딩, 실물 측면에서 보면은 이거는 이제 그 GDP 대비 기업 부문의 순대출. 아까 얘기했듯이 기업 저축에서 투자를 뺀 거. 그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떤가를 이제 본 거예요. 먼저 우리나라를 보고 우리나라하고 OECD 주요국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보면은 이게 그 파란 그 감청색 그 막대가 순대출이고 이 순대출이란 거는 총저축 오른쪽 오렌지색 라인 총저축에서 투자를 뺀 거예요. 뺀 걸 보면 우리나라 이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부문은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 넷 랜더는 아니에요. 넷 랜더는 아닌데 그 폭이 굉장히 빠르게 축소하고 있죠. 그래서 상향 추세를 보인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넷 랜더로 이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바로인데 그리고 우리나라랑 이제 다른 이제 나라를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넷 바로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나라들이 놀랍게도 기업 부문이 투자보다는 훨씬 세이빙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투자 안 하고 그런다 그러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다른 나라랑 비교해 보면 그래도 투자가 왕성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 이제 많이 빌려서 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이제 넷 바로인 국가 중에 뭐 이탈리, 프랑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금융 측면에서 스톡을 가지고 기업이 갖고 있는 금융자산에서 이제 부채를 뺀 걸 이제 순자산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지를 한번 보면은 이제 공기업은 제외하고 민간 기업, 민간 비금융 기업을 가지고 보면은 우리나라 앞서와 마찬가지로 아직은 넷 바로워죠. 순자산이 이제 마이너스긴 한데 마찬가지로 외환위기 이후에 빠르게 그 폭이 이제 줄어들면서 기업 저축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주요국도 마찬가지 모습이에요. 이쪽도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부채가 더 많긴 하지만 굉장히 가파르게 그 폭이 줄어들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기업 저축이 굉장히 이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항등식을 보여드리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하나, 그 노동소득 분배율이 이제 또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기술 진보 때문에 자본주의가 상대가 하락을 하면은 기업들이 이제 활발하게 이제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를 하니까 노동으로 돌아가는 이제 그 소득의 폭이 이제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봤더니 주요국의 그 노동소득 분배율을 봤더니 많은 나라에서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물론 일부 이제 이탈리, 노란색이 이탈리고 그 밑에 이제 파란색이 프랑스인데, 녹색인가요? 여기는 이제 증가를 하고 있지만 많은 나라들이 이제 기업 부문의 노동소득 분배율이 하락하고 있고, 특히 이제 자본주의 상대 가격을 보면은 모든 나라에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술 진보가 그만큼 모든 나라에서 글로벌한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하나의 이제 기업 저축을 증가시킨 요인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거시기 이제 총량적으로 봤을 때 이제 기업 저축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빠르게 다른 나라랑 마찬가지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게 어떤 특정 그룹 때문이냐, 아니면은 어떤 그룹을 보더라도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냐, 이걸 한번 이제 봐야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기업 패널 자료를 이용해가지고, 주로 이제 어떤 그룹에 의해 가지고 경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본 겁니다. 여기서 주로 이제 본 거는 이제 그 순자산 포지션, 그걸 기준으로 봤고요. 그래서 왼쪽 거는 이제 총량적으로 자금 순환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NFA, 자산 포지션, 순 금융자산 포지션이고요. 오른쪽은 미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얻은, 그래서 거시 전체적인 모습하고 우리가 미시 자료를 통해서 기업 자료로부터 이제 다시 다 더해가지고 얻은 모습들이 서로 이제 부합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2000년대 외환위기 그 이후의 모습이 이제 굉장히 이제 비슷한 거, 뭐 수준이 좀 다르긴 하지만 추이 자체는 굉장히 이제 비슷한 거를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 키스 밸류를 이용하는 게 이렇게 뭐 잘못된 건 아니다라는 걸 일단 확인을 하고 브레이크다운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순 금융자산 포지션, 이것을 이제 기업들이 이제 무수히 많으니까, 아까 앞에 봤듯이 수천 개가 되니까 중위수를 가지고서 그룹을 이제 몇 개로 나눌 텐데, 자산분이 이렇게 나올 텐데, 그 중위수를 가지고서 한번 NFA 비율의 추이를 한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거는 이제 어떻게 자산 분위기가 나뉘어지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고, 자산 분위를 크기에 따라서 이제 균등하게 5등분 했을 때 그 각 분위의 어떤 자산의 평균, 종업원수의 평균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이 그림이 이거 전산업은 이제 저축률이 쭉 올라가는 걸 알 수 있고, 자산 분위로 나눠 보더라도 모든 그룹에서 기업 저축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산 분위가 아무리 적더라도, 그리고 자산 분위가 큰 기업도 다 저축을 이전보다는 많이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보편적인 현상이다. OECD 컨트리 전체를 봐도 보편적이고, 우리나라 내부에서 기업들을 좀 더 쪼개서 보더라도 보편적인 현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경제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좀 더 많이 세이빙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 특이한 거는 미국 데이터를 보면은, 미국에서도 이제 여러 선진국에서 기업 저축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미시자를 이용해가지고 나눠서 보면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보편적으로 나타나진 않고, 미국 같은 경우는 사업분위는 거의 변화가 없다 그래요. 사업분위 이제 기업 규모도 크고, 이전부터 세이빙을 많이 했던 기업들이 계속 세이빙을 그 정도는 하고 있는지 사업분위는 거의 변화가 없다 그래요. 오히려 미국에서는 1, 2분위, 자산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기업 저축이 굉장히 빠르게 수준도 높고 빠르게 증가하는 것이 미국 전체 기업의 기업 부문의 저축률을 이제 높인 주된 요인이다라고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경제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1, 2분위처럼 이렇게 작은 기업들은 그 외부 자금을 조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대기업들이야 뭐 본드를 발행하든 뭐 대출은 잘 안 하겠지만 본드 발행하는 것도 굉장히 쉽고 저금리 할 수 있고 또 뭐 글로벌하게 또 펀딩을 할 수 있고 하니까 굳이 내부 저축을 그렇게 많이 하려는 유인이 이제 없는 거죠. 투자 규모가 이제 큼에도 불구하고. 근데 작은 기업들은 굉장히 수준도 이제 높을 뿐만 아니라 지난 이제 한 30년 동안 굉장히 저축률이 높아져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게 주된 요인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모든 분야에서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특히 이제 분위기가 이제 좀 대기업들이 좀 저축률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런 특징은 보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업 저축이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보편적이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을 했습니다. 산업별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산업별로도 이건 이제 전산업이고 제조업을 보나 건설업을 보나 서비스를 보나 모든 기업들이 저축을 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규모나 하여튼 뭐 산업을 불문하고 국가를 불문하고 뭔가 기업 저축을 드라이브하는 그런 공통적인 요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기업 저축률 결정 요인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앞에서 얘기했던 그 주요한 변수들을 가지고 한번 이제 추정을 해본 건데요. 국가 패널 자료를 이제 이용을 했고 앞에서 거론됐던 여러 가지 주요한 변수들을 이제 다 주요 그 설명 변수로 해가지고 리그레션을 이제 해보면 다 이제 유효하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기업 부가가치가 이제 높아지면은 이제 저축이 늘어나고 배당률이 높아지면 저축은 떨어지고 법인세율이 높아지면 떨어지고 조달 비용이 높아져도 떨어지고 여긴 조금 이제 결과가 좀 다르고 상이하긴 한데요. 노동소득 분배율은 낮아지면 저축이 높아지고 높아지면 떨어지고 불확실성도 유의하게 저축을 높이는 걸로 이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이 다 기업 저축을 이제 결정을 이제 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저희가 발견했고요. 앞에 거는 이제 총량적인 거시 변수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한 거고 미시적으로 봤을 때 기업 패널 자료에서도 이제 그 비슷한 변수들을 우리가 이제 추출할 수가 있거든요. 최대한 이제 그런 이제 설명 변수들을 추출을 해서 구성을 해서 보면은 이제 키스 밸류를 통해서 이제 기업 패널 자료에서 얻은 건데요. 주요한 설명 변수들의 어떤 중위값 기준으로 한번 추이를 보면은 노동소득 분배율이 여기서 좀 높아지는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토빈 Q는 이제 기업의 어떤 뭐 부가가치나 뭐 이런 걸 나타내기 때문에 이게 높아지면은 저축도 높아지겠죠. 좀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조달금리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고 배당 성향도 그 90년대 이후에 이제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무형자산 비율은 오히려 이제 올라가고 있고 실효세율은 이제 떨어지는데 실효세율 떨어지는 거는 이제 저축률을 이제 높이는 영향으로 작용을 할 거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무형자산 비율이 높아지면 또 저축률이 높아지는 거고 배당 성향이 이제 낮아지면 또 저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다 이런 변수들도 미시적인 수준에서도 기업 저축을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요인들이 이제 있더라라는 거죠. 그거를 저희가 이제 국가 패널 자료를 통해서 이제 총량적인 변수로서도 이제 살펴봤고 기업 레벨 수준에서도 이제 비슷한 그런 이제 성향 이제 그 추세를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종합할 때 그 많은 요인들이 기업 저축을 이제 느리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거를 다시 서머라이즈 한 건데요.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거를 이제 종합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투자 재원의 전체적인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총 저축률 자체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OECD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요. 높은 축에 속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축률 자체에 대해서 뭐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그 구성면에서 가계저축률이 이제 굉장히 빠르게 감소한다라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미래 소비 여력을 축소를 시키고 그게 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성장 잠재력 관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좀 어떻게 시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우리 경제가 이제 수출에 이제 많이 의존을 이제 해왔고, 실제로 내수 균형 발전에 대한 이제 얘기는 이제 뭐 90년대부터 계속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히려 2000년대 보면은 그 수출의 어떤 성장 기여도가 오히려 더 높아졌고, GDP에서 차지하는 수출의 비중도 오히려 더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바라던 거와는 달리 이제 경제 구조 자체는 조금 더 이제 수출에 의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 경제, 물론 이제 수출이 잘 된다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정적인 현상은 아니죠. 그러니까 수출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산업이, 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이제 높게 유지해왔던 그런 큰 원천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글로벌 금융 위기를 이제 겪으면서 우리가 알겠지만, 점점 더 이제 세계 경제가 통합이 되면서 어떤 경제든지 그 해외 충격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울 수가 없고, 그 충격이 굉장히 크게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너무 경제가 이제 외부 수혜에만 의존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 겪어야 될, 감내해야 될 그런 비용이 너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내수가 이제 받쳐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가계저축률이 너무 낮다라는 현상은 그러한 내수 기반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걸림돌로 이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가지고 이제 기업저축이 물론 이제 그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이제 그 자체에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가지는 면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이제 그 구성이 좀 밸런스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이제 우리 경제가 좀 이제 선순환을, 기업 부문하고 가계 부문 간의 어떤 선순환을 그리면서 좀 지속 가능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또 기업들이 이제 저축을 이제 너무 많이 하는 이제 원인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특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가장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불확실성에는 여러 가지 이제 뭐 경제적인 불확실성, 기술의 불확실성도 있겠지만, 뭐 정책 불확실성도 있을 것이고요. 그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겪고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정부나 어떤 공공부문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이제 불확실성을 많이 줄여줌으로써 기업의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투자가 많이 일어나면 이제 기업 저축이 아무래도 좀 내려갈 것이고, 기업 저축이 투자로 많이 이제 투자가 되면 될수록 가계 부문으로 이제 고용 창출이나 소득 증가를 통해서 가계 부문으로 보다 많이 환원이 될 것이고, 가계 소득이 높아지면은 이제 그만큼 저축 여력이 생기면서 미래 소비 여력도 이제 확충이 되면서 기업 입장에서도 그 미래 이제 수익성이 이제 높아지고 하는 이제 그런 선순환이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총 저축률은 괜찮을지라도 이제 구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리밸런싱을 해주면서 경제 전체의 어떤 성장 잠재를 높여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이제 말씀드린 그 저축률의 어떻게 보면 결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